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통화정책 퍼즐 맞추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 나오는데 또 bad is good이냐 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카나다 쪽이 관심을 끌었고요. ECB 쪽도 관심을 끌었는데 내용이 크게 예상을 벗어난 건 없죠. 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그 수준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동영상 때 이 6월의 통화정책 회의가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강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이 5일 만에 작성하게 됐습니다. 자주 보시는 분들께는 일정이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본의 아니게 작성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충일 휴일 때문에 노느라 그랬던 건 아니니까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나다 쪽 얘기하겠습니다. 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이분들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 지표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통화정책 회의 결과 자료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BOC의 통화정책 조건이 페드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성장률이 좀 낮아서 금리 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것은 ECB 쪽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 회의 결과 이후에 환율 시장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보통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국가의 경우는 정책 완화가 되면 통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수입되는, 한마디로 물가 상승이 되는 그런 통화 약세 사이클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것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달러 흐름을 보면은 상대방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완화해도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달러 강세 반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나다 달러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22쪽 한번 볼게요. 라가르드 총재가 크게 벗어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죠. 이분들 내용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통화정책 회의 이전에 제가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이사벨 슈나벨 이사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크지만 그 다음은 모른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필립 레인 이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금리 인하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경제 데이터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22 같은 경우는 이벤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시장과 공유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어요. 통화 약세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오히려 이거 지금 저점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달러 모습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면은 유로 모습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근데 통화정책은 완화했는데도 다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정 밴드 내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카나다나 ECB나 페드 같은 경우 거의 한 식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이기도 하고요. 좀 속된 말로 한 통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좋게 얘기하면 통화정책 퍼즐 맞추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정책이 통화 약세로 이어지지 않고 2차 인플레이션 자극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화정책 회의 이전에 정리했던 대로 22 금리 인하가 페드 쪽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페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려면 경제지표상으로는 많이 변화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이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그 변화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 쪽 부작용에 대해서 확대 해석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경제하고 산업 간의 디커플링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산업만 좋아지는, 유동성이 특정 산업 쪽으로 유입돼서 전체 경제와 특정 산업 간의 디커플링,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느낄 때 계층 간의 디커플링, 그런 것이 심화될 수 있는 경제 환경 요인은 지속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경제 환경은 지속 중이고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스럽다. 최악의 디커플링 환경,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퍼즐 맞추기가 다 이런 형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20위까지 지나갔는데 FOMC 회의가 남아있고 FOMC 회의 바로 뒤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따라오죠. 누구나 생각하듯이 메인 이벤트는 FOMC 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BOJ 회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4월 회의 때 나타났었던 모습 생각해보면은 카나다 달러나 유로하고는 좀 다르죠, 모습이. 통화정책 회의 끝나자마자 급등락이 나타났죠. 이런 모습은 통화정책이 통화 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수입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화정책이 각국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 퍼즐 맞추기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카나다나 22쪽 같이만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공급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로 흐름이나 카나다 달러 같은 이런 모습, 그 반대쪽에 있는 US 달러의 흐름, 이게 강세로 돌아서면 피곤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카나다 달러, 유로, 엔, 그 흐름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하고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 6월 통화정책 회의의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동성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유동성 흐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BOJ 쪽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통화정책 회의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매입 규모는 줄이고요. 6월 금리 인상은 너무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템포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엔화 흐름이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통화정책 회의 일정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 나스닥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작년 11월 이후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미국 재무부 분기 리펀딩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 작년 11월 이전의 조정, 그리고 이번에도 분기 리펀딩 이전의 조정 모습도 비슷한데 그 이후에 반전되는 그 흐름도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FOMC 회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선거가 있었던 해는 주식시장에서요,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줄라이가 맞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죠. 시장에서 찌라시성으로 떠도는 얘기죠. 근데 타이밍상으로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셀인 줄라이 이후에 약간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물론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똑같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거의 그건 미신이 되겠죠. 이때 조정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채 금리하고 또 맞물려서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쪽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연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나 가만 생각해보면 저점 치고 금리가 반전이 되면서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과연 이번에도 금리가 저점을 치고 또 올라가면서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가? 하필이면 금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4.3%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4.5에서 4.7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연말 정도께 중심 레벨이 되는 미국 10년물 금리 4.3%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4.3% 이하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에서 분할로 이익 실현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페드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스피치 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올라갔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아웃 기간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FOMC 회의 이전에 조금 더 내려오면서 이익 실현할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 전후로 해서
이번 달 국채 발행 일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이 10, 11, 13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 시그널을 줄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쪽보다는 유동성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쪽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약간의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일정상으로는 국채 입찰하고 맞물려서 좀 빡빡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 지표들이 좀 경제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 쪽으로 가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리세션으로 얘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제 나온 지표가 또 있어요. GSCPI 지표요. 그 경우는 저점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4월에 마이너스 0.85, 그 다음에 5월에 마이너스 0.48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는 그런 요인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제로 쪽으로 수렴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리세션 가능성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이번 주말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하고 커머디티 시장 전 복합적으로 다시 또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걱정될 수 있는 그런 지표였거든요. 오늘 고용지표 또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제 생각에도 이번 주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표까지 한번 또 확인해 보고요. 주말에 전체적으로 또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